PMP 문제 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결정 문제에 대해서 했었죠. 그 결정 문제에 대해서 했었고, 이번 문제는 이제 그 결정 문제하고 대응이 되는 언어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추상적이고 검공과를 나오진 않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익숙하지 못한 좀 이론적인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최적화 문제를 이제 거의 모든 문제가 최적화 문제고,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결정 문제로 우리의 관심을 제한하겠다. 왜냐면 이제 yes no question 문제가 결정 문제인데, 결정 문제가 NP 컴플리트 이론이 사실은 이제 결정 문제를 결정 문제가 잘 맞게끔 결정 문제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게끔 이론을 만든 게 이제 NP 컴플리트 문제고, 그리고 사실 결정 문제만 다루어도 충분하다는 걸 갖다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최적화 문제 중에 하나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래프 해밀토니안 사이클의 길이 한 바퀴 삥 돌아서 왔을 때 그 길이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 문제 가장 거리가 짧은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존재하느냐, 그렇죠?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최적화 값, 해밀토니안 사이클 가장 최적화 값을 이제 구하는 그런 게 이제 최적화 문제라고 하면, 결정 문제는 그걸 갖다가 B라는 변수를 하나 도입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yes no 퀘스천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결정 문제는 덤이 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 반대는 이제 5장에도 한다고 했는데, 이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B라는 게 숫자가 정수이든지 유리수이든지 B라는 숫자가 주어지면 B라는 숫자가 주어진 결정 문제, 요걸 갖다가 이제 20곡의 문제처럼 이 결정 문제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유한번. 그래서 B가 이제 만약에 100이고 실제 최적 해밀토니안 가장 짧은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80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B를 처음에 한 100에서 시작을 해. 100보다 작으냐? 그랬을 때 그렇다 그러고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을, 같은 결정 문제를 또 한번 반복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70보다 작냐? 아니야, 커. 이런 식으로 계속 유한번 정도 질문을 하면은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최적화 문제도 풀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해밀토니안 사이클 같은 경우에 문제 자체가 그냥 결정 문제가 해결이 되면 최적화 문제도 바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로 이제 바로 이렇게 유한번 질문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챕터 5에서 다룰 것이고, 일단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는 결정 문제만 다룬다는 걸 알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언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랭귀지죠. 자, 컴퓨터가 나오기 전서부터 수학자들이 보통 문제를 푼다 그러는 거는 이제 증명을 하는 건데, 증명을 이제 쭉 쓸 거 아니에요. 쓰는데 이제 언어로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 근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언어가 참 앰비규어티, 요즘 혼돈스럽고 명확하지 않다는 걸 갖다 이제 수학자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써줄 수 있을까를 아주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수학자들이.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수학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온다. 프레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칸토르가 논리적으로 쓰는 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호를 도입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프레게였던 것 같은데, 기호를 도입을 해가지고 언어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증명이나 논지를 이렇게 썼을 때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면 이거다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 갭이 좀 있거나 아니면 영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수학자들이 이런 시술을 좀 안 하고 하지 않고 명확하게 그리고 쉽게 에러를 체킹해낼 수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호를 도입을 해가지고 써주면 그게 참 명확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칸토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앨런 튜링까지 쭉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체계화 시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현대 수학의 역사인 건데 20세기 초반에 다 이루어진 일이죠. 그때 이제 하면서 이제 기호 논리학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호 논리학 그러죠. 기호 논리학. 그래서 서양에서는 논리학이 기호 논리학이 나오면서부터는 더 이상 뭐 철학과 과목이 아닌 거예요. 전공이. 그래서 논리학 그러면 이미 서양에서는 수학입니다. 수학. 논리학 그러면 수학. 특히 기호 논리학 그거는 완전히 수학인데, 그래서 기호 논리학이 각광을 받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수를 하더라도 금방 알아챌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쉽게 전개가 되거든요. 한 스텝에서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에서 그 다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쭉 전개시켜 나가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고, 누구나도 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기호로서, 뜻이 명확한 기호를 도입을 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앨런 튜링이 이제 그걸 갖다 인간이 하기에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거 충분히 인간이 모든 감정을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이걸 갖다 기계가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겠다, 하게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게 앨런 튜링의 최초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면 베비지라고 수학자, 베비지의 기계, 베비지는 한 1700년대 수학자인데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수학자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컴퓨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기호 논리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기호 논리학. 그래서 인간이 쓰는 논리학과 컴퓨터가 쓰는 논리학은 99.9% 같습니다. 다른 점은 컴퓨터 논리학에서는 귀류법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류법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귀류법이 이제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어떠한 모순을 이끌어내는 거죠. 가정에 위배된 그걸 이끌어내는 건 대우법이라고 그러고, 결론을 부정하는 건 마찬가지 두 개 다 귀류법이나 대우법이나. 근데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했을 때 어떠한 모순이 나올지 몰라요. 일단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모순이 가정에 모순되는 거는 대우법. 그건 따로 대우법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그냥 대우가 정확하게 대우거든요. 어떤 명제의 대우.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떤 이제 우리가 전혀 뜻하지 않는 모순이 나오게 되는 걸 그걸 귀류법이라고 하는데, 이 귀류법의 약점이 내용 어떻게 그 안에 구조가 어떤지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참것이 프루프는 증명은 돼도. 그래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귀류법만 쓰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컴퓨터 사이언스에는 이제 귀류법 쓸 수가 없는 거지. 쓸래야 쓸 수가 없죠. 내용을 모르는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는데. 그래서 귀류법을 쓰지 않는다.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쓰는 논리학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1900년 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생각하시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을 하시면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떻게 이게 뭔 소린가, 물인지 술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결정문제, 자연스러운 결정문제, 정식의 대응물, 포멀 카운터파트를 갖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결정문제하고 대응이 되는 게 있어요. 그 결정문제는 언어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문제만 한다. 언어는 또 결정문제로 또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언어가 사실 뭐냐면 기호예요. 기호를 도입합니다. 언어는 무엇인가 여기 정의가 있죠. 이 시그마는 이미 유한한 기호들의 집합이에요. 기호들의 집합. 그리고 이 시그마 스타는 이 기호들로 만들어진 유한한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쭉 문자열입니다. 이거는 기호는 이제 이 언어는 앞으로 이제 튜링 머신 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때는 좀 여러분들이 지금은 뭔 말인지
감을 못 잡더라도 그 튜링 머신 하다 보면, 아, 이런 게 기호구나, 이런 게 언어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의 원소, 얘는 뭐, 유한계죠, 유한계. 뭐,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요. 그것들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한 거니까 되게 많죠, 조합이. 근데 이거는 이제 유한한 문자이니까 길이가 뭐, 100개일 수도, 1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무리 작다 그래도 이것도 작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못 해요. 이거 하여튼 엄청나게 큰 집합으로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한한 집합이에요. 둘 다 유한한 집합이고, 인간이 쓰는 언어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이 시그마를 영어로 치면 A서부터 Z까지 26개라고 하면 되고, 요거는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어들의 집합. 그 ABC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유한한 문자열. 그러니까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 그 L은 요 단어들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일부만 가져오는 거예요. 다 가져올 필요 없다. 왜냐면 문제마다 다 가져올 필요는 없다. 어떤 문제에 맞게끔 L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L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알파벳 시그마 위의 언어라고 합니다. 이거 언어는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언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언어 하나하나당 결정 문제 하나가 결정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아이디어예요. 예를 하나 봅시다. 시그마 0, 1이에요. 두 개밖에 없어요. 이진수. 바로 컴퓨터죠. 컴퓨터는 이걸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0, 1. 우리가 쓰는 모든 컴퓨터는 다 0, 1로 되어 있죠. 시그마 스타는 뭐만 하나 추가시키냐면, 요 empty만 하나 추가시킵니다. empty 문자열. 그러니까 비어있는 문자열.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짜리는 0이고, 그리고 1. 그 두 개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짜리는 00, 01, 10, 11. 그리고 3개짜리는 000, 001 뭐 해가지고 8개가 나오는데, 그것도 다 안 쓰겠다 이거야. 이 문제에서는 요거만 쓰겠다. 문자열 요거만 쓰겠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의 부분 집합이 바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예로 든 거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는 없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결정 문제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들 수 있나? 뜻 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요것도 여기에서 요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요거 01만 가져오고 001 111, 1100, 11, 1010 요거만 가져왔어요. 얘는 얘 위에 언어예요. 그쵸? 예. 자, 얘는 얘 부분집합이 아니네. 지금 보니까. 그쵸? 예, 부분집합이 아니고 뭐 일단 요거하고 요거 별개의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개의 예. 그래서 결정 문제하고 언어 사이의 대응 관계는 카운터파트다. 아까 그 말 썼죠. 그러니까 여기 결정 문제 하나하고 이 언어 하나하고 대응이 되는 거예요. 결정 문제와 언어 사이의 대응 관계는 여기서 문제 인스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인스턴스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부호화 방식. 이걸로 언어로 바꾸려면 부호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부호화 방식은 뭐냐면 여기서 0101 모든 문제는 컴퓨터에다 입력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쵸? 이거를 잘 이제 좀 감이 탁 안 오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01로 인코딩을 해요. 그쵸? 01로 인코딩 하는 거예요. 그럼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언어로. 그러니까 문제 하나당 언어 하나가 나와서 인코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코딩을 어떻게 하죠? 예, 이진수로 하죠. 기본적으로. 그쵸? 시그마는 01. 여기서 출발해요. 시그마 스타는 뭐 다양하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호화 방식 2, 어떤 2를 갖다가 부호화 방식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고정된 알파벳 시그마가 있을 거고, 뭐 이건 0일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다 어떤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뭐 다 따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이의 각 인스턴스를 적절한 기호 문자로 바꿀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부호화 방식이 달라지면 얘네들이 어떤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얘네 알파벳도 다른 거 쓰고 뭐 이거를 갖다 적절한 문제마다 또 인스턴스를 부호 방식에다가 다르게 나왔을 때 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실은 컴퓨터마다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진수를 쓰지만 컴퓨터가 옛날에는 소련은 러시아죠. 러시아에서 3진수를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단에 이 문제 결정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어떤 부호와 기호화 시키는 거는 뭐 여러분도 다 다르게 할 수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죠. 근데 결론만 저 얘기를 하면 어떤 부호화 방식을 쓰더라도 결론은 똑같다. 그 결정 문제를 나타내는 그런 랭귀지는 거의 랭귀지는 동치이다. 같다. 같다. 그러니까 어떤 부호화 방식을 써더라도 똑같다 이거예요.
자, 부호화 방식을 잘 살펴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문자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 문제가 있고, 부호화 방식 1을 써서 시그마 스타에 대해서 랭귀지를 만들었어. 그러면 요 파이의 인스턴스, 입력이죠. 요거의 입력 중에서 부호화하지 않는 문자열이 있어요. 부호화하지 않아도 되는 문자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의 핵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 필요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고. 요 파이의 결정 문제 인스턴스를 부호화하고 답이 뭐인 경우? no인 경우. 그러니까 no 인스턴스를 부호한 게 있을 거고, 또 yes 인스턴스를 부호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yes 인스턴스, no 인스턴스, yes 인스턴스도 아니고 no 인스턴스도 아닌 그 나머지 애들. 이렇게 세 가지로 문자열 집합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신경 쓰는 건 여러분들 yes하고 no 요 두 개를 신경을 많이 쓰는데, 특히 yes를 많이 신경 씁니다. yes인 거, yes 인스턴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 언어 안에 속한 어떤 x인데 인코딩이 이미 된 거예요. 인코딩이 어떤 방법으로 일단 됐어. 0일로 됐던지 간에 뭐 ABC로 됐던 간에 10진수로 됐던 간에 됐어요. 그게 이제 y 인스턴스야. 이 문제. y 인스턴스. 그러니까 y 인스턴스에 속한 인스턴스를 2로 의해서 부호화 시킨 거예요. 부호화 시켰으니까 여기는 x 하나 썼지만 사실은 x가 길 수도 있죠. 0일로 하면 길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건데,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y 인스턴스를 부호화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문제 하나 주어지면 어떤 인코딩 방식을 쓰더라도 그 인코딩 방식에 따라서 이 y 인스턴스를 부호한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쵸? 그것들이 다 있어. 그거를 갖다 이제 L, 파이, E 이렇게 씁니다. L, 랭귀지인데 뭐냐면 랭귀지예요. 언어인데 이 파이라는 문제를 E라는 방식으로 인코딩 시켰을 때 yes 인스턴스를 다 모아놓은 랭귀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하나가 결정이 되면 이 랭귀지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L이 이건 그래서 어떤 결과가 언어 L에 대해 성립한다면, 그렇죠? 어떤 결과가 요 랭귀지에 대해 성립한다면 그 결과는 부호 방식 2와 함께 이가 2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 그렇죠? 요거는 다 2가 이제 디펜드 하는 거죠. 얘나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부호 방식 2와 함께 문제 파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쪽 이론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앞으로 쓸 거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것만 봐가지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콩공 학생들은 뭐 이해를 하겠지만 일단 요게 이제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 문제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주어진 그래프지가 해밀턴 사이클을 갖는가, 이게 이제 갖느냐, 해밀턴 사이클을 갖느냐, 그러면 이거는 대응하는 언어는 요게 이제 다 기호화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해밀턴 사이클이 기호화된 거지. 기호화된 거고, 지가 해밀턴 사이클을 가진다. 요게 있으면, 이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갖는다는 거지. 그렇죠? 요게 존재한다. 그래서 각 결정 문제는 대응하는 언어. yes죠. 이거 갖는 거. no인 건 안 따져. no나 뭐 그런 건 안 따지고, yes 인스턴스들만 일단 모아놓은 거야. 그 yes 인스턴스 집합으로 자연스럽게 대응이 되죠. 결정 문제가 yes 인스턴스들의 집합으로 결정이 됩니다. 대응이 됩니다. 대응. 이 집합이 바로 하나의 언어가 된다. 언어가, 이게 하나 언어가 되는 거죠. 이게. yes 인스턴스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따라서 결정 문제는 대응하는 언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코딩을 해가지고 기호로 다 나타내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한 yes 인스턴스를 언어야. 그 언어는 그거는 뭐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yes 인스턴스만 다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 문제 하나당 yes 인스턴스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대응이 됩니다. 결정 문제 하나, 언어 하나. 알겠죠? 결정 문제 하나하고 언어가 이렇게 대응이 돼서 앞으로 결정 문제를 푼다는 거는 이 언어를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여기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이 아까 인코딩 방식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기계마다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론은 이 인코딩 방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책에서 그 정도 할 그런 레벨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받아들이고 넘어가십시오. 알겠죠? 인코딩 방식에 한정하는 경우 새로운 개념을 언어로 도입할 때 그 성질이 본질적으로 인코딩과 독립적이다. 이 말은 이제 어떤 인코딩 방식을 쓰더라도 결과는 같다. 결정 문제 파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인코딩 방식, 이 합리적이란 말이 상당히 애매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어떠한 인코딩 방식을 해도 이건 사실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는 정해져 있죠. 거의 쓰는 방식, 인코딩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쓰는 건 다 이진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쓰는 거니까. 아스키 코드도 결정이 돼 있잖아. 그렇죠? 아스키 코드가 바로 뭐예요? 인코딩 할 때 그거만 쓰라 이거 아니에요. 인코딩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입력 길이와 다항식적으로 관련된 polynomially related 된 인코딩 독립 함수가 있다고 가정하는 편이 편하다. 그래서 이거는 yes instance죠. 결정 문제의 파이에라는 결정 문제의 yes instance, 이게 yes instance 맞았죠? 하여튼 그거 아니죠. 이거 그냥 모든 인스턴스죠. d yes instance는 y 파이였고 d 파이는 모든 인스턴스죠. 모든 인스턴스에서 z 플러스 정수로, 양의 정수, 자연수로 가는 거죠. 그런 랭스가 있다고 가정하는 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코딩을 해가지고 기호를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인코딩 방식에 따라 하나 예를 들게요. 그냥 가볍게. 만약에 어떤 사람은 1을 인코딩 하는데 1은 너무 뻔한가? A를 인코딩 하는데 어떤 사람은 0101 이렇게 4개로 나타냈다고 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A를 인코딩 하는데 0101010101010101 한 100개 정도 01을 한 100번 반복한 걸 나는 이제 A라고 할 거야.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폴리노미얼이 릴레이트 됐냐? 처음 한 사람 4개였고 두 번째 한 사람 100개예요. 근데 이걸 인코딩은 무조건 다 유한한 숫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10,000번을 하든 1000번을 반복하든 다 유한한 숫자죠. 하지만 걔네들은 그냥 몇 배 정도로 이렇게 나오잖아. 폴리노미얼리 릴레이트 배수로 나올 수가 있잖아. 아무리 길어봤자 아무리 커봤자 정수고, 알겠죠? 무한하게 영의를 반복하는 거로 A를 나타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유한하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튼 간에 뭐 A를 나타낼 때 어떤 사람은 0101 이렇게 2번 반복하는 거로 끝내는데 어떤 사람은 10,000번 반복했어. 그래도 인코딩을 하고 하면 이게 폴리노미얼 정도로 차이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폴리노미얼이 릴레이트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한이니까 어차피 그러면 그래도 이거 되게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론으로 들어가면 폴리노미얼이 그러니까 영의를 2번 반복하다가 어떤 사람이 10,000번 반복해도 또 5,000배 정도잖아요. 5,000배 정도 더 반복한 거 아니야. 물론 5,000배가 엄청나게 크면 이제 계산할 때 5,000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다항식으로 그걸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로는 안 간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봤자. 그러니까 지수함수로만 안 가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거기다. 도토리 키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사실 그렇게 인코딩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 2번 썼으면 어떤 사람 기껏해야 3번 반복하고 뭐 그 정도지. 그걸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I 알겠죠? 인스턴스의 길이는 x의 길이에 폴리노미얼리 릴레이트 됐고 반대로 x의 길이는 요 i의 길이에 또 폴리노미얼리 릴레이트 양박으로 이렇게 다 서로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i는 x의 영향을 받고 x는 i의 또 길이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다 이 정도 아까 뭐 2번 반복하고 하는 번은 10,000번 반복해봤자 이게 뭐예요? 이게 5,000 곱하기 x 정도예요. 5000x라는 함수 정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시킨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부분 그래프 동형 문제에서는 이 인스턴스의 길이는 보통 이 두 개의 그래프의 점의 개수 그 정도 안에서 해결을 하면은 충분합니다. 알겠죠? 이 프로그램을 짜먹여서 그렇다 해도 이걸 갖다가 이 랭스 i를 뭐 아까처럼 10,000번 반복하고 a를 10,000번 반복하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보통은 이제 그래프 두 개가 입력이 주어지면 그 입력으로 주어지는 요거 이제 v1 점의 개수, v2 점의 개수 더한 거 그거 정도 안쪽으로 인코딩을 하라 이거예요. 그쵸? 인코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웹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도시의 개수죠. 도시의 개수고, 이거 B
B하고 요걸 갖다 이진수, 길이를 숫자로 이건 10진수예요. B하고 요건 10진수인데 거기다 로그 2, 베이스 2를 취한 거는 요걸 이진수로 바꿨을 때 자릿수를 얘기합니다. 약간 좀 디테일하죠. 이거 디테일한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알고리즘 이론을 좀 배운 학생이면 요게 이제 이거 눈에 금방 들어왔을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알고리즘 책 보세요. 근데 학부 책에는 안 나와 있나? 컴퓨터 사이언스라도 이제 학부 책에는 이게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대학원 가서 배우나? 자, anyway.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유한한 숫자로 바운드가 된다. 알겠죠? 그렇게 크지 않은 유한한 숫자다. i의 크기는.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 인코딩 방식이라는 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한 숫자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하면 다 인코딩이 가능하다. 알겠죠? 다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 언어를 정의를 했고, 그리고 언어의 유한한데 길이가 너무 긴 거 쓸 필요 없다. 알겠죠? 작은 거로 다 된다. 이런 얘기고. 한 1분만 요거 이제 나머지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인코딩 하는 거, 보통 0하고 2진수를 쓰니까, 빼기, 대시죠. 대시. 사실 빼기 할 대시고, 각가로, 중괄호 이렇게 쓰고, 콤마고, 여기는 스페이스입니다. 이거 empty 스페이스입니다. 이거 콤마 오타 아니에요. 이거 empty. 블랭크. 알겠죠? 스페이스입니다. empty 스페이스.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구조화된 문자, 웬만한 인코딩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게 처음에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웬만한 건 이걸로 다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한 거는 이제 뒤에 나오면 또 이제 ABC, 이게 이진수 책이죠, 이진수로. 이진수로 다 인코딩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진수로. 아무리 ABC 알파벳 나와봤자, 다 이진수로 인코딩 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로 하면 못할 것 같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점, 원소, 도시, 수열, 집합, 그래프, 유한함수, 유리수 다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0하고 2진수로 다 구조화 시켜서 엔코딩이 다 가능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다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 없죠. 여러분 AI 보세요. AI 다 여러분이 하는 언어 다 알아듣고 말하는 거 다 알아듣고 여러분이 쓰는 거 다 읽을 줄 알고 이해하잖아요. 여러분이 말하거나 쓰거나 하는 거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GPT에다 여러분 이제 타다로 찍어서 집어넣으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써서 집어넣으면 컴퓨터는 그걸 다 요거로 써가지고 인코딩을 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바꾸는 거예요. 이거 집어넣어주면 이거 컴퓨터가 이걸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뭐로 바꿔? 01로, 이진수로 싹 바꿔가지고 인코딩이 돼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합, 그래프, 유한함수, 함수도 다 이렇게 인코딩이 가능하고, 유리수는 A분의 B 해가지고 이렇게 가능하고, B분의 A죠. B분의 A. 이렇게 다 해가지고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튜링 머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 인코딩이 되는구나 하는 걸 다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인코딩 하더라도 걔네들은 뭐하다? 동등하다. 알겠죠? 동등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동등하면 우리는 그걸 인코딩 방식을 합리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문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운드를 시킵니다. 너무 큰 거는 좀 귀찮잖아요. 짜증나고 귀찮으니까 이제 짧은 걸로. 웬만하면 가능한 한 최적으로 엔코딩을 하고, 우리들의 컴퓨터는 다 이걸로 이진수와 요것들로 다 엔코딩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튜링 머신, 결정적 튜링 머신과 클래스 P에 대해서 하겠습니다.